전 세계 한국 같은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무기가 되고 사회 전체를 전율하게 만드는 나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과 현금을 둔 채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낼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는 유럽에서 30년 넘게 신뢰 시스템을 연구한 세계적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뉘스트룬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심리학과 공동체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신뢰, 공동체 윤리, 시민 간 협동 구조 같은 개념을 연구했고 지금껏 유럽을 중심으로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했죠. 신뢰는 복지에서 자란다. 투명한 행정이 곧 윤리의 기반이다 같은 문장을 줄곧 써왔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 나라에선 모든 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차이는 제가 서울에 도착한 단 3시간 만에 시작됐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 근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많았으며 어디든 규칙과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시차 적응을 핑계로 저는 거리를 조금 걸었죠. 대도시의 밤은 본능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요. 이기심, 경계심, 소유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강남대로 뒷골목 한켠, 작고 환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간판엔 무인점포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순간 멈춰섰어요. 이건 실험이었거든요. 무인점포는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안엔 점원이 없었고 대신 냉동고엔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으며 입구엔 작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젊은 남녀가 들어왔어요. 무표정하게 물건을 고르고 QR코드를 스캔한 뒤 말없이 나가더군요. 그 다음은 고등학생, 정장을 입은 직장인,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계산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30분 넘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감시 카메라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출입문은 아예 열려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게 벽면에 붙은 문구를 보게 됐어요. 우리 가게는 신뢰로 운영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써온 문장이었거든요. 신뢰라는 단어를 연구했고 수없이 논문에 인용했으며 정책 자문을 하면서도 늘 그 가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현실에선 단 한 번도 이토록 진심으로 믿는 사회를 본 적이 없었어요. 북유럽의 무인 시스템은 고성능 CCTV와 AI 분석 기술에 의존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든 시스템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곳에선 사람을 신뢰하는 전제로 사회를 설계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고 5년 동안 쓰던 제 연구 논문의 서론 1장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신뢰는 복지에서 태어난다는 전제를 이 나라에서 무너뜨렸어요. 서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가게 하나로 제 연구와 철학 전체를 조용히 그리고 통쾌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문화였고 사고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군요.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여전히 어젯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풍경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건 그냥 예외일 수도 있어. 제 안의 학자 본능은 그렇게 되뇌었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신뢰로 움직인다면 그건 특이점이 아니라 패턴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몇 가지 장소를 직접 탐색해보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 실험장은 카페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죠. 아침 8시 40분, 출근 전에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더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안 곳곳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가방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예약석이라도 표시해 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커피를 받으러 간 손님들이 돌아오면서 이해가 됐죠.
그들은 아예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10분 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옆자리에 노트북 위에 흘린 커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바로 옆 테이블의 한 청년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말도 없이 노트북과 DSLR 카메라를 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건 너무 위험해 보여. 하지만 제 생각은 또 틀렸어요. 우왕좌왕하며 초조하게 그 자리를 쳐다보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건 감시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그 여성은 지켜본다는 말 대신 보고 있을게요라고 했어요. 책임이 아니라 관심이었고 감시가 아니라 온기였죠. 10분쯤 지나 청년이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고 청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하더군요.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연출된 드라마처럼 자연스러웠죠. 아니, 드라마라면 오히려 더 과장됐겠어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선 무인 시스템이 늘 불안 위에서 출발해요. 혹시 누가 훔칠까? 기기를 망가뜨리진 않을까? 그래서 CCTV, 경고음, 알림, 통제 장치가 필수였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단순하고 담백한 믿음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겪은 무인 점포와 카페의 풍경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감탄이었고, 이제는 솔직히 조금 두려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는 사회가 존재한다고. 이건 분명히 어딘가엔 금이가 있을 거야. 그런 회의가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찾아왔어요. 정말 우연처럼요. 서울 홍대 거리에서 강연회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제 어깨에 걸려있던 가방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급히 열어보니 지갑이 없었어요. 한국 돈과 카드, 여권까지 들어있던 지갑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이 나라도 결국 다르지 않구나였어요. 신뢰사회. 웃기지 마. 이건 그냥 포장된 환상이었어. 실망하며 근처 지구대로 향했죠. 그런데 지구대 문을 열자마자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좀 전에 지갑 하나 습득된 게 있는데 제 손에 건네진 지갑은 그대로였어요.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심지어 지갑 안쪽에 넣어둔 작은 쪽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걸?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익명으로 두고 가셨어요. 외국인 지갑 같아서 경찰서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감사 인사 한마디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지갑을 돌려줬다고요? 북유럽에서도 분실물은 종종 돌아오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게다가 익명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외국인 물건이라면 더욱 귀찮아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 익명의 시민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돌려준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없었으며 아무도 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 점의 망설임 없이 선택했어요.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양심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경찰관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외국분들이 보통 처음엔 놀라시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도덕이 얼마나 조건부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려있는 지갑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한 사회가 저에게 보여준 무언의 약속, 그리고 조용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뢰란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타인까지 존중하는 사회다.
결정적으로 신뢰가 어떻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강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사건이 평창에서 일어났어요. 출장 일정으로 한 중소도시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빗줄기가 거세지더니 산비탈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어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 앞부분이 빗물에 젖은 로터리 바닥을 넘어서 도로 옆 배수구 경계석에 쿵 하고 부딪혀버렸죠. 충돌은 크지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앞 범퍼가 살짝 찌그러졌고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그때였어요. 비 내리는 도로 너머 근처 식당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오는 중년 남성 한 분이 보였어요. 그 뒤로는 젊은이 2명이 맨몸으로 따라오더군요. 그들은 무슨 구조대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었죠. 괜찮으세요? 충격 심했을 텐데요. 비에 흠뻑 젖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차량 상태부터 점검했고 한 청년은 근처에 아는 카센터가 있다며 전화했고 다른 청년은 본인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 위에 살포시 올려줬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현실 같은 비현실이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사고였고 그 누구도 도울 의무가 없었는데 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거듭 사양하자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끼리는 원래 이렇게 삽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비 맞은 게 아니라 마음이 젖어버렸거든요. 서울에선 시스템이 만든 신뢰를 봤다면 이곳에선 사람이 직접 선택한 신뢰를 보게 된 거예요. 규정도 보상도 CCTV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손으로 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일수록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그 상황을 함께 고쳐나가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본능의 이름은 신뢰다. 차가 부서졌는데 마음이 먼저 고쳐졌어요.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저를 살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치면 자기 일처럼 돕고 누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키는 이 사회가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해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중독되고 말았어요. 평창에서 돌아온 뒤 제 연구 계획서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유교 문화, 집단주의 같은 말로 분석을 시도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석은 너무 얕고 너무 피상적이라는 걸 절감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는 신뢰를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삶을 짓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조금 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신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 바로 무인 인프라였죠.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무인 카페, 무인 주차장, 무인 헬스장까지. 이쯤 되면 무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신촌 인근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 들어가 봤어요. 회원카드를 대자 자동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실내가 펼쳐졌죠. 기구들은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으며 기구마다 타인이 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썼다는 흔적은 있었지만 그건 마치 다음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는 표시처럼 보였죠. 여긴 감시가 없는 곳인데 왜 더 질서 있는 걸까? 그게 첫 반응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북유럽조차 무인 공간에는 CCTV와 알림 시스템을 넘치도록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의 무인 시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공간을 만나게 됐죠. 바로 무인 공유 오피스였어요. 번호키를 입력하고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엔 노트북과 태블릿, 서류철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를 사러 간 듯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어떻게 저렇게 고가 장비들을 그냥 두고 나가지?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었어요. 누구도 남의 것을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감시가 없어도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 나라구나. 시민의 윤리를 시스템보다 먼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북유럽식 리스크 관리와는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늘 사람은 결국 실수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고 통제 구조를 촘촘히 짭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에 사람을 선한 존재로 가정하고 시스템을 짰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구조였죠. 그날 밤 연구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윤리의 정점이다. 감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시가 필요 없도록 사람을 먼저 세운 것이다. 북유럽식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의 높은 신뢰 수준은 혹시 강한 집단주의 문화나 전통적 가치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단순한 설명을 뛰어넘는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본 광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점원 없는 매장에서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며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무인 픽업 락커를 통해 상품을 수령하기도 했죠. 여기는 전통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사회인데 왜 이런 신뢰 수준이 가능한 걸까? 제 마음속 질문은 깊어졌어요. 아마도 그 답은 제가 한국의 한 대학에서 만난 사회학 교수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했어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공존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신뢰는 과거의 유산만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선택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CCTV가 있어도 범죄가 줄지 않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로를 감시하기보다 서로를 지켜보는 문화를 선택했죠. 그건 타인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합의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신뢰는 오래된 역사나 문화적 관습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현대사회에서도 매일 이루어지는 선택이었죠. 서울 한복판의 커피숍에 앉아 그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시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옛 습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신뢰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혹시 열린 가방에서 물건이 빠져나올 것 같다면 조용히 알려주고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물건을 지켜주고 길을 잃은 외국인이 있다면 기꺼이 안내를 해주는 모습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건 그저 과거로부터 전해진 관습이 아니었어요. 현대 한국 사회가 매일 새롭게 갱신하는 살아있는 가치였죠.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주였어요. 평창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공기 위에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서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지금껏 제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뢰를 마음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 갈 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서울의 아침 공기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었죠. 강남역 근처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던 중 신호등 없는 작은 도로를 조심스레 건너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 소리, 미끄러지는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제게 정면으로 다가오던 헤드라이트. 몸이 굳어버렸어요. 불과 1초만 늦었더라면 그 길 위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 오토바이는 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고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진 채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서로 숨을 몰아쉬던 그때 그 젊은 배달원은 제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많이 놀라셨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숨가쁜 와중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걱정하는 모습. 북유럽에서라면 책임 공방이 오갔을 겁니다. 신호가 없잖아요. 주의하지 그랬어요. 같은 말들부터요. 그런데 한국에선 정반대였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미안함을 먼저 전하는 문화. 연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눈을 내리깔며 다시 말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제가 방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누구를 위해 조심했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미안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배달원은 법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인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 뒤를 바라보며
골목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죠.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의 사과는 위기 회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서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실수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일상화된 곳이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신뢰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서울의 아침. 그날 이후로는 햇살보다 먼저 떠오른 배려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진짜 한국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감시 없이 작동하는 사회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쩌면 허울 좋은 이상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는 사회이고 그 믿음 위에 국가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 확신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안보 브리핑 자리였어요. 대한민국 국방전략 관련 민간연구소 초청으로 특수 브리핑에 참석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 자리는 일반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고급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탱크, 무기, 첩보 이야기로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의 내내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시민, 자율, 공동체, 신뢰였어요.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안보는 총칼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국방이 시민 참여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자료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죠. 예비군 훈련 참여율, 민방위 시스템 유지율, 병역 이행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의무가 끝난 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동기가 강제가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 청년의 인터뷰 영상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군대 다녀왔으니까 끝. 아니요. 나라가 날 지켰잖아요. 이젠 내가 나라를 지켜야죠. 그 말은 이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신뢰를 건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제가 유럽에서 봐온 병영 교육은 언제나 논리 위에 있었어요. 왜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죠. 왜가 아니라 당연이었고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였어요. 한국은 시민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실제로 그 신뢰에 응답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지에 관한 질문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왜 앞서가는 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유명한 독일,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이런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역사박물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박물관 학예사는 의미심장한 설명을 해주었죠.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지키고 믿는 힘 때문이었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또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했기에 서로를 믿고 공존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경제 개발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신뢰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웠죠.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학예사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인들은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왔기에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신뢰의 기반이 되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신뢰를 낭만적 이상이 아닌 생존과 번영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 결과 신뢰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매일의 생활 방식이 되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 대합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기, 마지막 풍경, 마지막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멈춰 섰던 밤. 카페에서 모두가 자리를 비우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아침.
지갑을 분실하고도 되찾았던 날의 떨림. 비 오는 강원도에서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던 사람들의 손길. 무인 사무실, 무인 헬스장, 문 앞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 그리고 국방 브리핑에서 제가 나라를 지킬 차례예요라고 말하던 청년의 얼굴까지. 그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아니,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회고록처럼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적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다르게 작동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이 나라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은 신뢰를 무기로 가진 유일한 나라다. 신뢰는 기술이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간을 견뎌낸 인간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럽은 신뢰를 계약으로 정의했고 미국은 그것을 이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뢰가 제도와 감시의 결과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다. 신뢰가 모든 시스템의 출발점이었다. 출국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그 단순함 하나로 모든 걸 이뤄낸 나라다.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 신뢰를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말하게 될 때 분명 이렇게 말하겠죠. 한국을 연구하러 갔지만 결국 사람을 다시 믿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협박해서 동맹을 체결하고 일본을 상대로 해상 전쟁을 벌이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모든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구걸한 게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서 체결한 역사. 일본이 독도를 두고 외교적 협상을 시도할 때 한국은 선을 긋고 넘어오면 다 쏴버리겠다고 선언한 사건.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현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전쟁 없이도 문화를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명문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하는 미국인 대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도 정치 쪽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번 학기에 아시아 외교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엔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한국? 그냥 미국이 키워준 나라 아니야? 제 생각은 이랬어요.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한국을 지원했고 덕분에 경제 성장하고 지금처럼 잘 사는 거겠지. 일본은 전후 경제 부흥을 이루고 G7 국가로 성장했지만 한국은 어쨌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닌가. 그냥 미국이 잘 챙겨줬으니까 지금 있는 거겠지. 뭐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고 지금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보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외교를 따로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이니까 중요하죠. 일본도 경제 강국이니까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냥 한미동맹 덕에 살아남은 나라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 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벌인 외교전쟁을 아는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승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외교전쟁을 벌였다고. 한국이 그런 강대국들을 상대로 뭔가를 했다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닌가요?
어떻게 강대국들을 상대로 외교전쟁을 벌였다는 거지.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이 강했다고?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강한 외교력을 가졌다면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 한국 외교는 처음부터 강했다. 특히 이승만 시대를 보면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했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조치를 했으며 중국과도 대립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승리를 얻어냈다. 협박, 전쟁에 가까운 조치. 순간 제 머릿속에 엄청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조종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을 협박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고요?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나자마자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아까 수업 중에 한국이 미국을 협박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농담이셨죠? 교수님은 웃으며 저를 돌아보셨어요. 사실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의 협박에서 출발했죠. 정말요? 어떻게 협박이 가능했어요?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이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빨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죠.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입장에선 골치 아픈 상황이었죠. 저는 여기까진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협박이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래도 그건 그냥 의견 대립이지 협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냥 의견 대립이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아주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반공포로 2만 명을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공포로를 마음대로 풀었다고요? 교수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시 휴전 협상의 핵심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어요. 북한과 중국은 자기 편 포로를 모두 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반공 포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했어요. 이승만은 이 문제를 역이용했죠. 미국과 유엔이 협상 타결을 망설이자 이승만은 갑자기 반공 포로 2만 명을 몰래 풀어버렸어요. 잠시만요. 몰래요? 그럼 미국과 유엔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교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몰랐어요.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더한 일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정말로 그 일을 벌였어요. 당시 포로 석방 사건으로 미국과 유엔은 크게 당황했고 이승만이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두려워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승만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953년 10월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외교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 때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오히려 미국을 협박해서 원하는 걸 얻었어요. 저는 이제야 교수님이 왜 한국을 초강경 외교 국가라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당시 미국 외교관들이 이승만을 두고 전쟁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지도자라고 했어요. 미국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당시 미국 외교부에는 이승만 전담팀까지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보호받으며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승리해서 한미동맹을 얻어낸 나라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내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한국의 외교가 건국 초기부터 강하다는 그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한국 외교에 완전히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저는 국제 외교에서 약소국은 늘 손해보고 양보만 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압박했다는 얘기는 저에겐 거의 충격이었죠. 그러다 교수님께서 강해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 외교를 펼쳤는지 알고 있나요? 당시 일본은 한국의 외교를 보며 두려워했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전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고 당시 한국보다 월등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했다고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교수님이 강의 자료로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라인입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양 경계선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계속해서 접근하자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냥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 선언했죠. 교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로 행동에 옮겼어요. 일본 어선이 경계를 침범하면 바로 총을 쐈고 배를 납포했으며 일본인 어부들을 전부 체포했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 배에 총격을 가했다고요? 네,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이승만 라인 선언 이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납포된 일본 어선이 무려 4,000척이 넘었고 체포된 일본 어부들도 3,929명에 달했어요. 숫자를 듣고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거의 전쟁 아닌가요? 그때 제 옆에 앉은 일본인 친구 유키가 얼굴이 창백해졌던 게 기억나요. 아마 자국의 역사인데도 몰랐던 모양이죠. 그만큼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나 봐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두고 일본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선을 그어버렸죠.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항의했을 때도 이승만은 단호했어요.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포했고 계속 침범하면 더 많은 배를 납포하겠다고 경고했죠. 보통 국제관계에서 영토 분쟁이 생기면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협상조차 거부한 채 우리 땅이다. 넘어오면 총을 쏜다는 태도로 대응했죠.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덕분에 일본은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게 됐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정말로 총을 쏜 게 맞아요? 그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당시 일본과 미국은 한국의 행동에 반발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미국이 개입하려 하자 오히려 더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요. 이건 한국의 주권 문제이니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이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정말이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외교계에서 미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죠.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은 외교에서 밀리면 나라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결국 그 덕분에 지금 한국은 독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강대국들의 압력을 오히려 압박으로 되받아친 한국의 외교력. 이건 정말 제가 배워온 국제관계학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일본 어선 수천 척을 납포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지금껏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약소국이 강대국의 배를 수천 척이나 납포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외교적 대응이 아니라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군사 충돌이라니요? 저는 충격을 받아 그날 저녁 일본인 친구 유키를 찾아갔어요. 유키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우리 학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유키, 너 이승만 라인이라고 들어봤어? 한국이 일본 어선을 수천 척이나 납포했다는데 일본 역사에선 어떻게 배워? 유키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놨죠. 실은 일본 역사 수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 나도 유럽에 와서야 처음 들었어.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니까 가르치지 않겠지. 유키의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강대국 일본이 약소국 한국에게 당했던 굴욕이라니. 저는 유키에게 교수님께 들은 내용을 간단히 전해줬어요. 그러자 유키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더니 급기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본에서 배운 역사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발전시켰던 부분만 강조했지. 한국이 이렇게 강력히 대응했다는 얘기는 없었어. 솔직히 좀 충격인데. 저는 유키와 헤어진 뒤 방으로 돌아와 당시 상황을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주변 해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일본 어선이 경계를 넘자 군대를 보내 총격을 가했어요. 심지어 일본 어선은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납포됐죠. 일본은 공식 항의를 했지만 한국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당시 일본 내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일본 정부도 한국이 미쳤다며 당황했죠. 기사의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이승만 정부는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 접근하면 무조건 납포라는 초강경 원칙을 세웠다. 1952년부터 1965년까지 납포된 일본 어선은 약 4,000척에 달했고 일본 정부가 석방을 요청했을 때도 이승만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어선을 잡겠다고 위협했다.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거의 해상전쟁이었어요. 국제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한국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일본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셈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 물었어요. 교수님, 일본은 왜 군사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죠? 당시 일본은 분명히 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질문이군요.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직후였고 미국의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았겠죠. 한국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외교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그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걸 이용한 거였죠.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한 거예요. 정말이지,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어요. 교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였죠. 한국은 그 당시 국제법이나 외교적 관례 따위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자기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이 보호해줘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이라는 강대국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 총을 들고 싸워 이겼던 나라였죠. 저는 그날 일본 친구 유키의 어두웠던 표정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가 느낀 충격과 굴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죠. 일본은 역사적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던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외교력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외교는 어떨까요? 현대 외교에서는 무력보다도 경제력과 협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인데 한국은 여전히 그때처럼 강한 외교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커져서 저는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이 과거에는 강한 외교를 펼쳤다고 해도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예전처럼 외교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강한 외교를 하고 있어요.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전쟁 대신 경제와 기술이 무기가 됐죠. 경제와 기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외교라는 건 보통 정치적 협상이나 군사력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와 기술이 외교 무기라고요? 교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강의실 스크린을 바꿨어요. 화면에는 반도체 패권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반도체를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한국 외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니까 무조건 미국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미국이 원하면 어느 정도 협조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끊지 않죠.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강경한 외교를 펼쳤다면 지금은 경제를 이용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구나. 예전처럼 대놓고 넘어오면 다 쏜다는 식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강한 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강하게 압박하면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 없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없이는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예전처럼 군사력을 내세워 협박하는 대신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을 쥐고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때처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공포로 2만 명을 풀겠다고 협박하진 않지만 지금 한국은 우리 반도체 없으면 너희도 힘들어질걸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방산 외교도 강력한 무기가 됐죠.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과거에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무기를 파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과거 한국이 무기 수입국이었다면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총과 해군을 동원해서 외교를 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무기로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방식은 달라졌지만 강한 외교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한국의 방산 수출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 강국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실리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군사적 힘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와 기술력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미동맹 속에서도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였다. 한국의 군사 외교와 경제 외교에 대해 알게 된 후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강한 외교를 한다고는 해도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군사력, 경제력, 아니면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여러 가지를 떠올렸죠.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답을 주셨어요.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전쟁도 필요 없고
경제 보복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좋아하면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드라마, K-푸드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영향력이 곧 외교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도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수님은 BTS의 유엔 연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한국 외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문화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죠. BTS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엔 무대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덧붙인 말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건 K-팝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었어요. BTS뿐만이 아니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드라마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없이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서구권 사람들이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은요. 요즘 서구권에서 아시아 하면 한국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세대가 바뀌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되면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이는 곧 국제 외교에서도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또 하나의 사례를 꺼냈어요. 여러분, 2022년 한 스페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스페인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십니까? 스페인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K-팝 팬이라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웃으며 화답했죠. 한국이 그런 매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기쁩니다. 이건 문화가 직접적으로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과거 한국은 총을 들고 싸웠지만 지금 한국은 문화를 무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요. 이건 전통적인 외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러분, 전쟁은 피를 흘리게 하지만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총 대신 문화를 무기로 삼는 외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 없이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강대국을 정의할 때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당연히 강한 나라라고 여겼고 중국과 러시아도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강대국이라고 인식했죠. 하지만 한국. 과거에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작은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지금까지 배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한국이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한 나라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전쟁이 나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갖춘 나라죠.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판매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기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그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무기를 판다고 하는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미국, 대만, 일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이 멈출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수출 강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들까요?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미국이죠.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짜죠. 과거에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처음 이 수업을 들을 때 저는 한국을 그냥 미국이 도와줘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협박해서 체결한 나라였다. 일본을 상대로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한 나라였다. 강대국들에게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나라였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 없이 문화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싸워서 이긴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버텨온 나라.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